자, 수업합시다. 오늘은 그 빅데이터 이해를 위한 인문 사회과학적 주요 개념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8개 중에서 4개를 더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팀 프로젝트 얘기를 또 하기 전에 오늘 제가 가지고 준비한 자료는 지금 EKU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국내외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 사례 10개를 지금 제가 EKU 사이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 5개 정도 한번 또 사례를 한번 본 다음에 여러분 각자 지금 하고 있는 그 팀 프로젝트 또 팀별 또 제가 또 돌아다니면서 같이 또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수업은 오늘 10대 그 글로벌 빅데이터 분석 사례 중에서 나머지 5개를 하고요. 또 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각자 그 팀 프로젝트 사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구체적인 저희 분석 방법을 통해서 결과론적인 데이터 수집이 힘들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잠깐 보여줄 글로벌 선진 사례의 예를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수집은 안 하지만 기존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결과를 제시해주면 좋겠지만 정말 힘들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각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팀 프로젝트의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자료를 넣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제시해주면 다소 부족하지만 그 자체가 완결성이 높으면 그걸로서 이제 팀 프로젝트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짧은 시간에 하기 쉽지 않은 팀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지만 또 데이터 접근이라든지 분석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좀 더 프로포잘 쪽에 완결성을 높이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진행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관련해서는 좀 나중에 좀 자세히 또 얘기를 드릴게요. 자, 사회과학적 주요 개념 중에서 5번째의 개념은 여러분들 저희 EKU 사이트에 올린 자료처럼 역의제 설정이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역의제 설정은 보시다시피 한 개인이 올린 의견이 전국적인 의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역의제 설정은 전통적인 그 미디어의 이론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 외워두실 거는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퍼블릭에게 아젠다를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맥콤스에 의해서 맥스웰 맥콤스에 의해서 1972년도에 시작된 아젠다 세팅 이론이 최근 들어 인터넷이라든지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제가 개인적으로 올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역의제 설정 이론의 주창자는 누구냐? 예, 김성태입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퍼블릭에게 아젠다를 심어주는 아젠다 세팅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사람들의 한 개인의 의견이 미디어의 의제가 되고 미디어의 의제가 다시 가버먼트 의제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전통적인 아젠다 세팅의 방향으로는 반대죠. 옛날에는 신문과 방송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를 심어줬죠. 그걸 Media sets agenda what people think about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를 미디어가 제시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얘기, 예를 들면 뭐 트위트 얘기, 카톡의 얘기, 사람들이 주고받는 일상적인 얘기가 기자들이 재밌네 그래서 그걸
미디어에 보도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도된 미디어가 중요한 소셜 아젠다가 되기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전통적인 아젠다 세팅과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리버스드 아젠다 세팅, 역의제 설정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느냐? 인터넷이 중요하고요. 소셜미디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김성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터넷 소셜미디어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중개가 된 커뮤니케이션인데 다른 이론으로 얘기하면 리버스드 아젠다 세팅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왜 빅데이터와 관련이 있느냐? 제가 빅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종류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정형 데이터라고 그랬죠. 최근에 비정형 데이터가 확산되면서 빅데이터가 각광받기 시작했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의 일상적인 얘기가 중요한 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얘기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역의제 설정 이론이 상당히 의미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외워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버스드 아젠다 세팅이 전통적인 아젠다 세팅의 반대 개념이기도 하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가능한 시점이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텍스트들이 중요한 소셜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 컨셉을 리버스 아젠다 세팅이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할 수 있겠네요. 자, 일상 텍스트의 재조명이라는 게 6번인데요. 이 6번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비정형 데이터라는 단어를 제가 일상 텍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 전통적인 방법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 외에 최근에 소셜미디어라든지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기타 많은 사람들의 기록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 다른 얘기로 하면 일상 텍스트에 대한 관심,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또 외워둡시다.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우리가 얘기할 텐데, 텍스트라는 단어를 좀 한번 우리가 좀 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텍스트에는 우리가 텍스트라고 했을 때는 컨텐츠하고도 상당히 유관한 개념이에요. 컨텐츠. 컨텐츠면 미디어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 컨텐츠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여러분? 뭐 영상, 비주얼이 있고요. 그 다음 실제 다양한 이제 랭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랭귀지에도 어떤 랭귀지가 있느냐 그러면 버벌 랭귀지가 있고요, non-버벌이 있어요. 그죠? 랭귀지에도 버벌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전통주의 어뢰적인 표현이라 그러면 non-버벌 같은 경우는 어떤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그 다음에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non-버벌이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톱이 있고 랭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다큐멘터도 컨텐츠에 들어가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컨텐츠, 우리로 쳤을 때 미디어 컨텐츠라고 봤을 때는 신문, 방송, 라디오와 인터넷 매체 등등에 존재하는 엄청난 종류의 컨텐츠자를 우리가 컨텐츠가 존재하는데, 이 컨텐츠에는 어쩌면 그 자체로 의미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져요. 그 하나하나가 어떤 걸 내포하고 있죠. 의미를 전달하죠. 상징성, 그 다음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텍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텍스트를 다르게 정의하면 의미가 있고 어떤 상징을 하는 그런 컨텐츠의 다양한 포맷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텍스트는 없어요. 의미 없는 컨텐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중에서 인포메이션이 있고 어떤 정보가 담겨져 있고 어떤 가치, 밸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랭귀지 코드라든지 non-verbal 랭귀지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visual stuffs, 영상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보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우리가 그 자체를 하나의 텍스트라 그러는데 자 여기서 더 하나 중요한 건 이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텍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둘러싸고 있는 걸 뭐라 그래? 이 단어 들어봤어요? 컨텍스트가 어떻게 된다. 이 단어 들어봤어요? 컨텍스트라는 단어. 자, 컨텍스트라는 단어는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텍스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큰 차원에서의 surrounding factor를 우리가 컨텍스트라 그래요. 자, 무한도전이 있는데 무한도전은 하나의 텍스트죠. 근데 무한도전이 만들어지고 무한도전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고 무한도전이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가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한도전이 2013년에 우리에게 방송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속에 메시지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2013년 무한도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컨텍스트라 그런다. 자, 응사. 응답하라 1994. 재밌어요. 그죠? 저도 보고 있는데. 응답하라 1994의 드라마의 내용은 텍스트예요.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해학 코드라든지 팩트라든지 응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당시 1994년도 당시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울고 감동을 받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주위에 있는 컨텍스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빅데이터 분석은요, 텍스트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예측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은 텍스트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우리가 대충이나마 상관성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 분석의 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할 경우 수집된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해석을 할 때 대한민국의 여러분 이런 거죠. 뭐 이석기 국회의원의 종북 관련한 논쟁. 자, 이게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다르죠. 왜? 우리는 남북이 첨예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남북이 첨예하고 대치하고 있는 남북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컨텍스트예요. 지금의 이 컨텍스트에서의 이석기 국회의원의 종북 관련한 얘기들은 이거는 국가 내란 음모죄 혹은 반동죄로 얘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사회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될 리도 없어요. 같은 이슈지만 주어진 컨텍스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그 텍스트의 상징성과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일상 텍스트의 재조명은 같은 텍스트지만 컨텍스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좀 이해됩니까? 텍스트보다 큰 개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텍스트는 컨텍스트 내에 있고요. 이 텍스트의 의미는 요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에 해당하는 텍스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국민성
등등의 다양한 컨텍스트 속에서 이 미디어 컨텐츠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관련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분석하게 되는 다양한 빅데이터의 그 결과 자체가 여러분은 그 텍스트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큰 측면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여러분은 진정한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상 텍스트의 재조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담론 있죠, 여러분. 담론이 자, 담론이 이거 단어와 비슷해요. 디스코스. 담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디스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담론이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텍스트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담론 있죠. 이 담론이 사회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는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론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요. 텍스트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어떤 그 관련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미디어, 영상, 이미지, 사회적 규칙이나 제도, 도덕적 규범 등이 동시에 결과물을 해석하는데 당연히 관련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텍스트의 재조명이라는 차원에서는 비정형 텍스트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텍스트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디스코스, 그 다음에 컨텍스트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 7번째 사회과학 통계의 신화와 위기라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사회과학 통계라는 건 제가 얘기했나요? 책에도 있어요. 우리 책에 있었어. 사실 여러분들 책을 열심히 본 사람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책에 따르면 사회과학 통계를 어쩌면 학문 분야든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적용한 사람 이름이 누구였어요? 그 책에 우리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여러분은 기억이 나는 게 뭐예요? 갤럽이라는 사람이다. 책에 보면 1920년대, 1930년대에 갤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뭘 했죠? 그 당시에 인구 센서스라는 게 있었는데, 미국의 인구 센서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 인구 센서스가 뭐냐면 전 미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방문해서 만나보고 나이 묻고 집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몇 마리냐, 그냥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모았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센서스 하고 있어요. 통계청에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년마다, 최근에는 또 2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에 1900년대 미국에서는 전 미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가가호 방문해서 알아보는 인구 센서스가 10년마다 있었어요. 왜 10년마다 있었을까?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10년이 걸린 다음에 발표를 하면 그건 어떤 데이터야? 10년 전의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1930년대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1930년대에. 이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는데 일일이 물어보고 전체 인구한테 다 물어보면 벌써 임기가 끝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인구 센서스로 조사하는 거는 정말 안 되겠구나. 빨리빨리 조사할 필요가 있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 집에 1가구당 몇 명의 가족들이 있는지, 이 등등에 필요한 국가 예산이라든지 국가 정부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국민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조사하는데 10년씩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갤럽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전체 가구 중에서 약 5,000세대 내지 10,000세대 5,000세대나 10,000세대 정도를 조사하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5,000세대와 10,000세대를 조사할 때 이 사람들이 뭘 전제로? 그렇지. 무작위 표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어로는 랜덤 샘플이라는 건데 랜덤 샘플링 랜덤 샘플링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70명이에요. 내가 70명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너의 관심 분야가 뭐고 이 수업에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다 물어볼 수 있어. 그러나 매 수업마다 5명씩 만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몇 주가 걸리죠. 그러면 벌써 몇 주 동안의 강의가 흘러가 버려.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이 수업의 70명 중에서 내 강의에 대해서 대충 한 7명만 물어봐도 알 수 있게끔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70명 중에서 7명을 뽑는데 그 7명을 어떻게 뽑아야 된다? 어떻게 뽑아야 된다?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갤럽이라는 사람은 랜덤에 대한 컨셉을 처음으로 이용한 사람이에요. 자, 랜덤을 뽑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 랜덤을 뽑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 그렇지, 편향되지 않아. 전체 센서스, 전체 인구의 결과로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랜덤을 보게 되면. 자, 이 수업이 70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7명을 랜덤하게 뽑으려고 그래. 이 수업을 대표하는 7명을. 어떻게 뽑아야 랜덤하게 뽑을 수 있을까?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 이 70명을 가장 대표하는 7명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야 될 수 있을까? 응? 제비뽑기. 어떻게 제비뽑기 하지? 각각의 학생들에게 번호를 주고 그럼 1번부터 70번 주잖아. 그 다음에 번호를 뽑는 거지.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선출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자, 우리가 70명에서 7명을 뽑아. 그러면 전체 선택될 확률이 얼마야? P는 우리 확률이 probability. P는 얼마? 0.1, 10%지. 이해돼요? 네. 모든 사람이 7명의 선택될 확률이 10%죠.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있어. 무작위 표본의 전제 조건은 모든 subject, 사람이든 대상이든 모든 사람과 분석 대상이 표본으로 선출될 확률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게 무작위 표본의 전제예요. 누구는 2배고 누구는 0.5배고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선택될 확률이 높다. 내가 키가 크기 때문에 선택될 확률이 높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표본이라고 하는 걸로 선출될 확률이 probability가 똑같을 때 equally distributed 때를 영어로 표현하면 똑같을 때 그게 무작위 표본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70명의 학생들한테 1번부터 70번의 번호를 주고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서 10개를 뽑는다 그러면 이거는 무작위 표본이에요, 아니에요? 일단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그 안에서 골라낼 때 모든 가능성이 70분의 1이니까. 이해됩니까?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지. 1번부터 70번까지 줘요.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쪼개져. 70명에서 7명이잖아. 10분의 1이죠.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그냥 제비뽑기 70개 귀찮잖아. 1번에서 7번까지 적힌 번호를 집어넣고 내가 뽑았어. 딱 뽑았어. 아니지. 1번부터 10분의 1이잖아. 그지? 1번부터 10번.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 몇 번 뽑았냐면 5번 뽑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5번, 15번, 25번, 35번, 45번, 55번, 65번. 이해돼요?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랜덤 샘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전화번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를 랜덤하게 해서 전화번호 끝자리 번호를 탁 컴퓨터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리서치 회사에서 그 전화번호로 컨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 회사에서 5,000명을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랜덤 샘플이다라는 전제를 어떻게 하냐면 전화번호가 선택될 확률이 거의 모두 똑같다라는 전제에서 컴퓨터가 딱 그걸 잡아내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작위 표본의 전제를 충족시킨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갤럽이라는 사람이 전체 미국 인구를 다 조사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의 샘플 사이즈, 다신 무작위 표본으로 선택된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그 조사 결과가 전체 인구의 조사 결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통계예요. 그게 사회과학 통계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사회과학 통계가 무너지고 있고 위기다. 왜? 왜? 빅데이터에서는 왜 위기야? 빅데이터는 뭐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전수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샘플이 아니에요. 빅데이터는 이용 가능한 모든 걸 다 모았잖아. 다시 돌아간 거야. 자, 인구 센서스에서 갤럽이라는 사람이 통계를 돌리면서 샘플의 시대가 왔는데 빅데이터 시대에는 샘플에서 다시 모든 데이터로 돌아간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의 위기? 위기가 왔다. 사회과학 통계의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쇤버거 책에서 빅데이터 시대는 사회과학 통계의 위기다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좀 이해됩니까? 센서스에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던 시대에서 그 시간의 효율성,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샘플러 시대에 왔다가 이제는 컴퓨터라든지 디지털화된 정보를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면서 다시 모든 데이터로 돌아가면서 통계와 샘플에 의존했던 사회과학이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그 책, 우리가 읽었던 책 쇤버거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다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어요. 책에는 없는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 빅데이터에 모아진 데이터가 인구 센서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라는 가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빅데이터가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모은 거지 이 데이터가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과학 통계는 유효할 수 있고 또 하나.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메모 잘하세요. 이거 기말고사 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으는 모든 빅데이터의 범위가 현존하고 액세스 가능한 모든 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컴퓨터를 통해서 진행되는 빅데이터 분석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 솔루션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는 빅데이터 분석은 인간이 사용하는 다양한 텍스트 있죠. 텍스트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지 못해. 컴퓨터는. 나는 박근혜 정부가 좋아요. 나는 박근혜 정부가 정말 좋아요. 나는 박근혜 정부가 미치도록 좋아요.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컴퓨터는 좋아요만 찾아내요. 좋아요 하나, 둘, 셋. 3건으로 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 3건. 근데 미치도록 좋아요와 같은 감성이 많이 개입된 것들은 컴퓨터로 절대 인간의 모든 랭귀지 언어를 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분석해야 돼요? 사람들이 분석해야 되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사람들이 해야 돼. 사람들이 그 텍스트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시 뭐가 필요하다? 그 텍스트 중에서 샘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왜 채널 IT 방송할 때 선택된 주제의 텍스트의 수가 보통 얼마였어요? 100만 개야, 1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에 달하는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100만 개에 달하는 텍스트를
어떻게 다 사람들이 분석할 수 있겠어? 100만 개 분석하다 보면 몇 달이 지나겠다. 그지? 그럼 100만 개에 달하는 텍스트에서 사람들이 분석할 수 있는 샘플을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뭘 통해서? 무작위 표본을 통해서. 그래서 100만 개 텍스트 중에서 예를 들면 1000개를 뽑았다. 랜덤하게. 무작위로 1000개를 뽑으면 1000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석하게 되면 그 결과를 100만 개 분석 결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계를 돌리게 되면. 다른 얘기로 하면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도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정성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과학 통계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기말고사 문제. 빅데이터 분석 시대에는 사회과학 통계가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점에 있어서 위기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방금 얘기한 건 쉔버거, 우리가 읽었던 쉔버거의 책에 대한 반론이기도 해요. 그 반론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 교수님, 그럼 만약에 컴퓨터에 좋아요 대신에 뭐 만약에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치동이나 그냥 기관은 정말 좋아요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기계학습을 시키면 네. 결국은 점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텍스트의 어휘 사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휘 사전이 완벽하게 인간이 사용하는 사전으로 구축이 되는 그날까지는 지금 이게 필요하고요. 완벽하게 인간이 사용하는 그 텍스트가 다 구축이 되는 순간은 아마도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샘플링을 하지 않고도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는 컴퓨터가 이중 부정을 잘 몰라요. 나는 싫지 아니한가 이런 거 잘 못해. 미치도록 좋지 않을 듯 말 듯 그러다가 말 듯. 이거 컴퓨터가 이해 못해.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어떤 논리력, 로직이 인간의 로직을 아직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회과학 통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인데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인문 사회과학적 주요 컨셉 중에서 8번째는 융합이라는 단어와 통섭이라는 단어예요. 자, 융합, 컨버전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학문간 연구나 범복합 학문 연구에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컨버전스의 종류를 지금 얘기할게요. 컨버전스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종류, 학문적 융합. 학문적 융합은 뭐냐면 다양한 학문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데 현대사회를 텍스트든 컨텍스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문 간의 융합이 필요한데 이런 거죠. 뭐 지금 신문방송학하고 미디어학하고 제가 컴퓨터를 이제 지금 융합하고 있죠. 빅데이터 분석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개발된 컴퓨터 공학 위주의 어프로치에서 제가 지금 사회과학적 마인드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융합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의 융합인 줄 알아요? 경영 마케팅과 심리학의 융합이.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중요한 접근 방법들은 학문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학문 간의 융합, 첫 번째 중요한 융합. 두 번째는 기술적 융합. 기술적 융합. 자, 스마트폰에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찍을 수 있어요. 다양한 미디어의 기술적 특징을 융합한 거예요. 한 매체에, 한 디바이스에, 그죠?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들을 수 있죠. 이건 뭐의 융합? 스마트폰과 휴대폰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융합이죠. 텔레비전과 융합. 스마트폰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보면 티빙이다, 티빙. 이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의 융합. 자, 다양한 기술적 기능의 융합. 이게 두 번째 융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융합, 산업 간의 융합. 산업, 인더스트리. 대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조선일보가 TV조선을 하고, 동아일보가 채널 A를 하고, 뭐죠? 신문사와 방송사 간의 융합이죠. 그 다음에 아마존.com 책 파는 회사가 워싱턴 포스트를 융합했죠. 인더스트리 간의 융합이죠. 자, 크게 학문 간의 융합, 기술 간의 융합, 산업 간의 융합이 현재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네요. 자, 통섭이란 단어. 통섭이란 단어는 융합과 유사한 단어이지만 통섭이란 단어는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발견은, 전체적인 의미의 발견은 한 분야에서의 바라보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바라봐야 그 가치가 정확해질 수 있다라는 게 통섭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병이 나서 병원에 가요. 자, 여러분이 병이 나서 병원 가는데 배가 아파. 배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배가 아프면 어디 가요? 내과 가죠, 내과. 그러면 내과 가서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픈 이유가 배에만 해도 영향이 있지만 어디? 머리에서 위를 관장하는 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여기 위치에 따라서 팔, 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배가 아파서 가지만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능적인 이 위의 기능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먹는 음식에 따라서 배가 아플 수도 있죠. 그럼 무슨 말이야? 병원에 갔을 때 이 환자를 진료할 때 내과 의사도 들어오고 뇌를 하는 의사도 들어오고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배가 아플 수도 있어. 그러면 정신과 의사도 들어오고 다양한 과의 의사들이 들어와서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이 환자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통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을 가면 어디 한 군데 아파서 가더라도 절대 그 전문의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 부서의 의사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동시에 진찰하고요. 치료법을 동시에 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는 아니야. 자, 그런 차원에서 최근 융합과 통섭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똑같은 얘기.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해석할 때 한 분야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융합과 통섭의 시각에서 그 분석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 키워드를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8가지의 중요한 인문학 사회과학적 컨셉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마샬 맥루한이 얘기했던 인간 감각의 학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존하는 사람들의 텍스트들이 공존하는 퍼블릭 스페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모든 데이터가 접근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소유의 종말, 접근의 시대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페럴 레비가 얘기했던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집단지성의 개념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오늘 얘기했던 다섯 번째 김성태가 얘기했던 역의제 설정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일상 텍스트의 재조명, 비정형 데이터의 중요성, 그 다음에 쇤버그가 얘기했던 사회과학 통계의 위기라고 얘기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회과학 통계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석에 있어서 융합과 통섭이라고 하는 컨셉. 요 8가지 컨셉이 어쩌면 미디어 학부에서 빅데이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회적 개념이다 라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
그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요. 이 8가지 개념은 기말고사에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에서 샘플링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게 잘 이해 안 돼? 네. 좋아. 자, 빅데이터에서 보통 데이터 수가 어떻게 돼요? 100만 개, 뭐 1000만 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았잖아. 근데 컴퓨터가 다 조사 못한다 그랬죠. 컴퓨터가 그 랭귀지에 아주 복잡한 그런 미닝을 찾아낼 수가 없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안적으로 그 전체 100만 개 중에서 랜덤하게 샘플을 뽑아서 사람들이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과정에서 샘플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가져온 강의 자료는 지금 제가 EKU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사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제가 샘플을 가져왔어요. 샘플을 가져왔는데 빅데이터 글로벌 10대 선진 사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아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라는 것도 판단하고요. 여러분이 각자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서 실제 데이터 결과를 저한테 제시해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어떤 장점이 있다, 어떤 또 정책적인 공헌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면 제가 프로젝트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사례 중에서 하나 정도 보고요. 제가 EKU 사이트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수업에서도 이 사례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오늘 하나만 일단 자, 첫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 미국의 국세청의 탈세 방지 시스템 통한 국가 재정 강화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추진 목적 및 배경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탈세가 굉장히 많나 봐요. 우리나라도 많죠. 우리나라도 탈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탈세 및 사기로 인한 국가의 재정 위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뭐죠? 이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다라고 하는 필요성의 입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각각의 분석 사례들, 프로젝트에 대한 왜 이 분석이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탈세 및 사기로 인한 국가 재정 위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이제 필요성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위기의 확산은 개인과 기업의 탈세에 따른 낭비성 재정 지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탈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예를 들면 미국의 탈세 금액은 2010년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총액을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탈세만 조금 줄여도 국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특히 다양한 복지 정책을 필수가 있구나 하는 필요성이에요. 여러분 볼리비아라는 나라 알죠?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지하 경제가 66.1%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하 경제가 작고 사실 개방되어 있는 거죠. 오픈된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데 투명성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투명성이 많다는 얘기는 탈세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투명성이 적으면 탈세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하경제 규모가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66.1%다. 그리고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GDP의 오직 13.3%만이 세수에 잡힌다. 그러니까 이게 각 국가별로 이 탈세, 그 다음 사기로 인한 세금의 누락,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거를 문제의식이 있잖아. 이걸 좀 줄이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줄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8.6%가 이제 탈세고요. 이탈리아는 27%, 러시아는 43%, 그리스는 27%, 아일란드는 15%, 볼리비아 66%, 우리나라는 뭐 어디 중간에 있겠죠. 뭐 10%에서 한 20% 사이 되지 않겠습니까? 탈세하는 범위가. 여러분 어디 사러 가서 현금으로 주시면 좀 싸게 해드릴게요. 전부 다 탈세예요. 그지? 크레딧 카드 딱 하면 여기에 세금이 자동적으로 잡히는데 대신에 크레딧 카드 해가지고 세금으로 잡히는 게 보통 한 7, 8% 돼요. 부가가치세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시면 뭐 10만 원이면 현금으로 주시면 9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야? 그래 내게 안 잡히고 그냥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탈세야. 그게. 이 사람들 파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탈세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15%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자, 이거를 좀 줄이자. 이걸 줄여서 국가 어떤 복지 정책에 좀 반영하자라는 게 이 빅데이터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와 다양한 기술을 결합한 탈세 및 사기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부기관의 사기 방지 솔루션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범죄 네트워크 발굴이고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시스템 구조에 대한 모델이 이렇게 그려졌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어떤 효과와 전망이 있느냐? 통합형 탈세 및 정부 사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연간 3,4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 누락을 막아줄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죠. 그 다음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탈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탈세자 수의 감축, 그 다음에 우수 성과를 발견할 수 있다.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탈세의 다양한 사기 범죄가 어떤 게 있던 걸 찾아가지고 그 비슷한 게 있는 경우는 그거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의 다양한 효과를 증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정책적으로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한 3페이지 정도죠. 3페이지 정도지만 엑기스는 다 들어가 있죠. 나는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결과가 없어. 이것처럼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건지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 그걸 충분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 기존에 했던 사례들 있잖아. 그 사례들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발전시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해서 여러분의 발표석에 포함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고 정책적으로 어떤 컨트리뷰션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해주면 실제 분석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프로젝트 결과로서 받아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25분 남았는데 각 팀별로 다시 좀 진행을 하시고요. 제가 돌면서 질문이 있는 조에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 조에 방문해서 컨설팅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장은 출석부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각 조의 참석 인원들. 그 다음에 목요일 수업은 다시 한번 이 사례들 9개 남은 거를 제가 정리해 드리고 다시 팀 프로젝트 디스커션을 진행할게요. 알겠습니까?